이태원 참사 국정수사특별위원회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1차 기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주체와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올해 말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운임제에 대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여야가 안보 참사라며 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국방위는 내일 국방부로부터 무인기 침투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범을 두고 벌어진 책임 공방,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까지 정치권의 최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야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침상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라면서 책임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대비가 부족했던 경찰과 지자체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태훈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첫 기관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에 대해서 총괄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변에도 민주당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게 있다며 대통령실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참사 발생 당시 상부에 제때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2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스스로 컨트롤 타워라고 하시는 행안부 장관은 65분, 총리는 87분 이후에 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국민의힘은 컨트롤 타워 논쟁은 정쟁을 불러올 뿐 진실규명과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누가 컨트롤 타워느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정쟁화시키는 건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부의 프로세스보다 저는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참사의 1차 책임은 재난 대비가 부족했던 지자체와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될 지자체와 경찰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의 그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 같아요.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이 스스로 컨트롤 타워임을 자임한 만큼 책임론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로서 이 컨트롤 타워 논쟁이 제기되는 것인데 대통령 스스로 그 컨트롤 타워를 자임하셨고요. 몇 가지 미흡한 점과 문제점들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문제 속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관행을 과감히 도려내고 국조특위는 29일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등 한 차례 기관 보고를 더 진행한 뒤 다음 주부터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연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올해 일몰되는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안전운임제 연장과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렵다며 추가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며 일괄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희현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 법안은 총 5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 근로제,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 상향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오늘 법사위에서 합의 통과시킨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내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불러왔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야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 단독으로 국토위를 통과시킨 3년 연장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촉구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존 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개선을 하자며 국회에서 민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법안 이해 당사자인 화물연대 측은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불참했습니다. 물류산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언이 진심이라면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추가 연장 근로제의 경우에는 과로사가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관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어제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오늘 예정돼 있던 전체 회의가 취소되며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몰법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실상 내일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일몰법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몰 법안 협상이 이어나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일몰법에 관해서 양당의 의견들이 이미 거의 다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어기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윤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몰법 일괄 타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초 내일 오후 2시로 잡혀있던 국회 본회의가 4시로 늦춰진 가운데 여야가 막판 일몰법 물밑 협상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북한이 어제 군용 무인기 5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무인기가 서울과 수도권 영공을 7시간 넘게 활보했지만 우리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작전 실패라며 군 당국을 질타했고 합동참모본부는 격추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군 당국의 부실 대응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당국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특히 적 무인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서울까지 날아온 것은 충격이라며 북한에 철저히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태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누비는 동안 정부는 최소한의 상황 설명이나 경보조차 없었고 대통령실이 NSC를 개최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상황 조치 때문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안보 무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대응이 결국 안보 참사까지 불러왔습니다. 안보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히십시오. 국회는 내일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하고 드론 부대 창설 등 무인기 타격 자산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정을 조율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내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의 만류에도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며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조해 이재명 때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출석 가능 날짜를 운운하는 것은 법치 앞에서의 오만함이자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소환 통보에 조작 수사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야당 탄압 프레임까지 들고 나오며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보려 꼼수를 부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 찍어주기를 한 것이라며 공당이기를 포기한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채 이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 대표를 향해선 내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오늘과 내일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데 검찰 조사 방식이나 시기 등을 놓고는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 재개 방침에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장연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무려 106억 원이나 반영이 됐는데도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건 그야말로 트집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주거 안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주거 안정은 헌법이 보장한 근본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회 외교 포럼이 출범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 대한민국 외교의 대전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의회 외교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외교 활동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며 의회 외교 역량을 탄탄하게 해 국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이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의회 외교 포럼 회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이제 한창인데 오늘과 모레 기관 보고가 이제 끝나면 다음 주에 청문회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증인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야가 청문회에 부르고 싶은 증인 서로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이 명지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한호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서로 원하는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문회 앞두고 이제 증인 채택에 이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야가 각각 채택을 촉구하고 있는 증인들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국민의힘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 이제 신 의원이 이 닥터카를 집 앞으로 불러서 이 급박한 참사 현장에 의료진 도착을 지연시키는 등 이 사실상 구조 행위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건 이 정부의 참사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첫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되겠네요. 1월 2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증인 채택이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돼도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달 예정돼 있던 청문회는 이제 무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오늘 기관 보고에서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이 다음 달 2일 청문회는 어렵게 됐다면서 여야의 합의 가능한 증인부터라도 협의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청문회는 당초 이제 다음 달 2일과 4일, 6일 이렇게 세 차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2일 청문회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예정된 청문회는 이제 2번 남게 됐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그 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인가요? 이제 당초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이제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이제 일몰 법안 처리입니다. 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이 대상인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제도들에 대한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내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쟁점인 일몰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이제 먼저 30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여당은 소상공인 생계를 위해서 일몰을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법안 이 환노위 이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되긴 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오늘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는 이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요.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법사위원장을 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밖에 올해 이제 일몰을 앞둔 이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도 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이제 이들 일몰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줄이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몰 법안이 이제 합의가 안 됐는데 내일 본회의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좀 연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여야 내일 본회의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야 내일 본회의가 오후 4시에 열린다면서 이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이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과 함께 이 정기국회 때 부결됐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인 한국전력법 개정안 등 20여 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렇게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이 최종 담판에 나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아니면 이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2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극우 셀럽 출마설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자 강성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구독자 147만 명의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를 운영 중인 신의식 대표,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 등도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분들이 왔을 때 경선 과정에서의 흥행에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민적 관심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셀럽화되어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나 당심이 어떻게 판단할 건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보면 셀럽들, 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 또는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인지도를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출마가 전당대회 경선의 주목도를 높이는 흥행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거란 의견도 있지만 강성 지지자들만을 생각한 채 당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꼴보수 정당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 당의
극우화, 보수화 이거를 제가 좀 걱정을 하고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그 민심의 바다로 진짜 못 가는 거죠. 전당대회를 이용하는 취지로 출마하는 거는 뭐 누구든 간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자극적인 발언이라든지 또는 특정 이렇게 그 열성 지지자들만 생각해서 당의 이미지나 노선을 왜곡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같은 후보들의 난립이 자칫 전당대회를 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원 투표 100%, 오직 당심으로 결정짓는 당권의 향방이 과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광주가 소도입니다. 28일이었던 검찰 소환조사 통보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호남으로 민생 투어를 떠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 이를 두고 광주가 소도라도 되느냐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없으시다면 28일 날 출석해서 그냥 당당히 밝히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광주가 참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마치 그 삼한시대 소도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감스럽습니다. 죄인이 달아나도 잡아가지 못했던 삼한시대 죄를 올리는 장소를 일컫는 소도를 빗대면서 검찰 소환은 불응한 채 일정상의 이유를 대면서 호남으로 떠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마치 동네 마실 나가듯이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조리돌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께서는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뭐 카메라 앞에 서겠다라고까지 그런 입장이셨는데 사실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결국에는 기소 혹은 그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내가 무섭냐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이재명 대표의 얼굴에 보면 정말 겁에 질려 있는 표정이거든요. 자신에게 미칠 앞으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대강 짐작은 할 거예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결심은 확고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정면 승부 방침이 탄압받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당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함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 소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칼날 앞에 놓인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출석 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재헌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자정께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권 없는 사면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게 됐지만 이번 정치적인 의미는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리더십 지형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치적 행보에 앞서서 사실 통합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사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373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면 대상인데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문고리 3인방, 박근혜 구속농단 인사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부패와 적폐 대방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면을 복권하더라도 사실은 내년 5월에는 이미
형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나 이제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본인이 밝혔듯이 가석방 불원서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본인은 끝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 법무부의 심사를 맡아서 그 이제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사면과 함께 여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호도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12시에 이제 김경수 지사는 이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당장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신이 또 이렇게 쇠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이제 1년 이제 4월 정도가 될 때가 이제 1년 정도 총선이 남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거나 그리고 민주당 내 뭐 고문이라든지 당대표도 함께 만나서 어떤 본인의 역할을 서로 논의하면서 대한민국과 민주당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28일이 검찰이 통보한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였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서 호남으로 민생 투어를 떠났습니다. 대신에 그 조사 날짜와 방식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면서 향후에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내비쳤는데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 대 비명계 간에 좀 이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친명계와 비명계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요, 그 출석에 대한 어떤 그 통보, 그리고 검찰 행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밝혔듯이 28일 그 일정이 미리 있었는데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서로 조율이라든지 사전에 일정 확인 없이 통보 일방적 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이유로 응할 수 없다. 다만 이후에 조율을 해서 당당하게 나서서 본인의 입장, 특히 성남FC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무혐의가 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실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밝힐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뭐 성남FC 건도 있지만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검찰의 어떤 그 일방적인 행태라든지 어떤 정치 검찰적 행태가 왔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숙고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명단을 공개해서 이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좌표 찍기다, 사법 테러다 이런 이제 그 국힘의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검사 공개를 제도화시키겠다 이런 그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예전에도 검사 같은 경우는 그 공개하는 것도 크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민의 알 권리에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 이재명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에 검사가 150명이나 이렇게 과도하게 투입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조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검사가 정말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두고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요. 좌표 찍기라든지 뭐 조리돌림이라고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공격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를 안 받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정하고 누구나 성역 없이 죄를 지었거나 죄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하되 다만 문제는 뭐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요. 피해 사실 공표가 공공연하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은밀하게 아니고 계속 신속하게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면서 검사들이 그 검사의 직분에 맞게 그렇게 행동할 것을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끝내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어제 저희 큰 이슈가 있었죠. 북한군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곡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군이 격추에 실패를 하면서 책임 공방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우리나라 측에서 그 훈련이 전무해서 드론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부 대북 정책이 후유증이다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 정부 탓을 해서 그 책임이 이제 회피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훈련도 하고 예산도 투입한 것인데 이것이 선제 공격이냐 뭐 방어나 이런 논리가 아니고 드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바이러스, 테러 등 새로운 안보 환경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상황에서는 2017년도에 드론 훈련을 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인하지 못한 지금의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과거의 전 정권의 그런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확인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안보만큼은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그 요구라든지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전 정권에 대한 책임보다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에서 추구하는 안보 태세라든지 안보 관련 예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패, 공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 사죄를 하고요. 그걸 보완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대통령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재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치어리더 같은 분이 나와서 그런 분이 또 선거 분위기를 확 이끌기도 하거든요. 그게 한동훈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전 대선 후보를 향한 정식 직후인 5월 18일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청와대, 총리실을 두루 누비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안목을 갖추신 분인데요. 유연함과 노련함이 돋보이는 초선 의원이십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기억으로는 작년 4월인가요? 네, 오셨었죠. 그때 이제 출연하시고 연말에 이제 올해 1년 넘게 이제 올해 연말에 또 이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그 분주하게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네. 굉장히 뭐 바쁜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워낙 많은 네. 우리나라가 예상치 못한 사안이 워낙 많다 네, 보니까 정권도 바뀌고. 네, 국회도 또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청와대, 총리실까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셨고 무엇보다 이제 대변인만 3번을 또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활동들이 의원님이 이제 초선 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직접 부딪혀본 정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국회와 청와대 또 총리실 또 언론계를 거치면 사실은 외부에서 관찰하다가 직접 내부에서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또 직접 그걸 다뤄보고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전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정치 막상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에 여야 지금 이 의석 분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지금 여당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또 협치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협치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 또 예기치 않은 인물들 이런 분들 때문에 잘 그런 것들이 예상치 좀 그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러나 막스 베버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그런 신념윤리와 함께 그런 책임윤리를 가지고서 정말 어려운 것을 갈등을 풀어내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도전이 많을수록 또 해야 될 과제가 늘어나는 그런 상당히 모순적이면서도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해볼수록 제가 참 역부족이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간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북한군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그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2017년부터 그 드론 훈련이 전무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좀 팽팽한 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후유증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 대응 자체가 미흡했다. 자, 이렇게 시각이 갈리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위태로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예상치 않았던 그 지난 11월 말이었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축제의 장에서 그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지금 평화롭게 보이던 그런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단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조악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영공망이 뚫리고 또 유유히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만일 여기에 무슨 생화학 무기라도 있었다면 공격용 무기라도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처음에 이 드론이 발견된 게 2014년인가 그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같은 것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지금 정부, 전 정부, 지금 정부는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 탓을 하기 이전에 야당도 지금 제1당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 국가를 책임져 왔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국가 시스템,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형성되고 1, 2년 사이에 완성되고 1, 2년 사이에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군 훈련만 하더라도 몇 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강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은 지난 시기에 우리가 남북 대화에 너무 많은 기대, 또 북한에 굉장히 큰 선의를 베푸면서 북한은 실제로 도발을 하는데도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훈련을 좀 자제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방어선도 내려오고 또 드론 같은 이걸 감시할 그런 능력을 강화하지도 못했고 더 안타까운 일은 지금 여야가 누굴 탓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불과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서 그 군사용 드론 예산을 240을 깎아버렸습니다. 이 드론은 드론으로만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칭을 맞추기 위한 전력 강화일 텐데 이렇게 해놓고 어느 이 사건이 터지면은 갑자기 이것은 뭐 지금 맡은 정부가 잘못했다 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소홀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국민들에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 양면의 진실이 있는 것일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은 이제 책임 여당으로서 비록 소수당이긴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마 황당하고 가장 아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군이 이 북한의 그 무인기가 와서 이렇게 휘젓고 다닐 동안에 그 10시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시에 진돗개가 하나가 발령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대응이 늦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격추하러 이렇게 출격하던 전투기가 또 추락하는 이런 사고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이 국가적인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지 이걸 보여준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이걸 빨리 복구하고 정상화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는 그리고 아마 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군은 오랜 훈련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고 국가 대응 시스템도 굉장히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이제 거의 전쟁을 대비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전쟁이 아닌 이 재난, 재앙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는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그때 정치적 공복만 벌여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써 6년, 7년이 지났지만 해난 사고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냥 그때만 정치 공방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이 엄청난 사건을 정말 교훈 삼아서 이제는 국가 전체가 또 국회가 여야가 우리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들여다보고 그걸
같이 고치고 보수하는 데 좀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책임 맞습니다. 소재를 명백히 가려서 가야죠. 이와 같은 네.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그렇습니다. 않도록 어떻게 된 건지를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상황으로 좀 이야기를 이제 그 논의를 이제 바꿔볼까 하는데요. 전대룰이 이제 그 당원 당신 100%로 이제 확정이 됐고 또 내년 3월 8일로 전대 날짜가 이제 그 정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느낌이 드는데 친윤계 주자들이 단일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들 이 전대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좀 관전 포인트랄까요? 아니면 그 변수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전당대 룰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100% 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새로운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당원들이 거의 100만을 육박하고 있고요.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수도권 당원들이 한 30~40%쯤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30, 40대도 많습니다. 이게 MZ 세대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네. 지금 굉장히 이게 국민 여론을 압축하는 더욱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압축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고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은 결국 누가 민심을 또 당심을 그러니까 나라를 특별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지금 정해졌냐면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이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서로 대화해가면서 누가 정말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또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안보 위기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함께 극복할 것이냐? 또 당의 통합은 누가 잘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게 될 텐데 그래서 뭐 변수라고 한다면 그 당심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인데 어떤 분들은 이 당원 투표를 하면 일반 국민 여론이 이제 덜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역대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네. 당심을 압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직전 전당대회는 이제 대통령 후보였는데 당심에서 압도했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죠. 또 그 전에 이제 우리 당 투표가 이준석 대표가 된 시기인데 그때도 보면은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생각보다 당내에서 선전했습니다. 네. 그 일반 여론조사 훨씬 높긴 했지만 그래서 쟁쟁한 중진들 제치는 이변이 일어났었거든요. 앞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나 홀로 정말 그 뚜벅이로 걸어다니면서 선거운동했던 이정현 대표가 당내 최고 중진이자 대세론이었던 분을 꺾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심이야말로 굉장히 집단지성이랄까 뭔가 시대가 필요하고 이 당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뽑힌 당 대표들이 잘해야겠죠 앞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가 지금 시스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만 많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통해서 당을 좀 더 정비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뭐 희망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기에 가장 적합한 이제 후보를 선출하게 될 텐데 진짜 모른답니다. 최근에 어느 유력 일간지에 그 정치부 기자들이 네. 만나서 이제 편집국장이랑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냐 물었더니 당을 출입하는 기자 6~7명이 전부 달랐답니다. 예, 그만큼 밀착해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정치부 베테랑 기자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접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력 주자가 6명 이상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뭐. 네. 그럼 저희도 앞으로의 당권 구도를 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당 내에서 처음으로 김기현 의원이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김장연대가 공식화한 건 아닌데요. 김장연대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김장연대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당권 구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후보군들이 프레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기 때문에. 근데 모든 후보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력,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물론 안 그런 후보도 계십니다만 그런데 결국에는 당원들은 이제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당원들이라는 분들이
지금 다른 국민들보다도 훨씬 관심이 깊습니다. 훨씬 관심이 깊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훨씬 역사적 경험도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경험, 이때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안들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반 구도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또 아까 뭐 정치부 기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은 정말 초기 예상과는 많이 달랐던 게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연대나 또 무슨 연대 또는 무슨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도가 하나의 그 전당대회에서 당심을 잡기 위한 캠페인 구호로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7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이 열렸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 분위기를 이제 끌어갈 치어리더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직 장관들이 계속 이제 차출되고 이제 그 언론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그 장관 중에서 그 유력한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공한 또 정당이 되기 위해서 뭐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스타 장관들의 후보군에 또 여러 별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스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서는 당에서 그런 정말 치어리더가 필요합니다. 뭐 이것도 운동 경기랑 보면 비슷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큰 지역 판세에서 지역에서 유력한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그 후보의 그 바람이 옆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또 당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럼요. 다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그때쯤 되면은 당에서 사실 저는 뭐 그 한동훈 장관 차출로 이야기했던 이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계속 인용되는데 그거는 우리 당뿐 아니라 역대 어느 여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민주당도 그랬고 여당에서 이제 장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장관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장관 또 능력 있는 장관을 선거에 내세워서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 또 성공한 정부로서의 그 국민들의 각인을 주겠다는 그것들은 뭐 어느 정당이든 필성의 전략의 하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며칠 남지 않은 70일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은 당대표 경선에 지금 현직 장관이 차출되기는 조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년 경제 상황이나 정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새로 교체해서 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그 출석이 어렵다면서 호남행을 선택을 했는데 조사 방식과 날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뭐 나중에 그 추후에 조사 가능성을 남겨주는 듯한데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는데 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면 돌파를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그래서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정의당에서도 지난번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정당으로 또 국회로 갖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고 떳떳하다면은 우린 그걸 믿어주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그 가혹한 수사의 칼을 스스로 자청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도 뭐 좀 나눠져 있습니다. 비명, 친명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 리스크를 정당으로 또 국회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큽니다. 왜냐하면은 당대표 선거에 나서고 또 대통령 선거 떨어진 뒤에 불과 얼마 뒤에 그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이 과정이 민주당 내에서 다 경선 때부터 있어 왔지만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방탄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런 의구심을 사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면은 나로 인해서 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 또 나는 뭐 사탕 하나 받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당당히 하겠다. 이런 것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로서도 이 야당 대표 아닙니까? 야당 대표를 상대로 증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불렀다가는 큰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래 함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과 또는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또 당사자에 물어봐야 되고요. 이게 서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고
진작 정면 돌파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사진과 이제 실명을 공개해서 이제 좀 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국힘은 검사에 대한 좌표찍기 그리고 이제 그 사법 테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검사들이 언론에 다 그 노출된 사안이다. 김의겸 의원도 기자들도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기사 쓰듯이 이름 걸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기자 출신이신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은 또는 민주당의 무슨 개딸 그룹이니 어떤 그룹에서 좀 극성스러운 그룹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성향상 그럴 수도 있게 생각하겠지만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스스로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의 이 범죄 유무를 가릴 사람들을 미리 해서 그래서 이게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압니다. 이렇게 뭐 개딸 그룹이니 이렇게 친명 그룹한테 문자 폭탄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동태를 값신다간다거나 또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들에게 협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압박을 주겠다는 것이고 네. 그건 온당치 않죠. 이 공무원들은 이 검찰 공무원들은 이 공직자로서 자신들의 그 공직 윤리를 걸고서 그 증거와 여기에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압박하기 위해서 이 무리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민주정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아마 굉장히 큰 후폭풍을 또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면서 그 정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듯한데요. 뿐만 아니라 마산 하포구를 위해서 특별 교부세 17억까지 확보를 하시면서 정말 그 민생을 잘 살피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하반기에 제가 국회 산업중소기업 벤처기업위원회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제 담당할 소상공인인데 특별히 저희 지역들,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경제의 주류입니다. 이 경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우리 경제 민생 경제의 가장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는 방법이 과거에는 어떤 재정적 지원도 있고 또 신용을 대출해주고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상당히 그 상업 거래의 방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미 준비된 플랫폼 기업들은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특산품이라든가 또 특별한 그 노포에서 다져진 정말 특별한 어떤 상품을 파시는 분들인데 전국적으로 알릴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티코머스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판매 기법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해서 이제 개최한 토론회였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우리 산중위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뭐 의원들이 다 나눠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은 못 되고 더욱더 많은 교부세를 해야 되는데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 특별교부세가 지원 대상에 있어서 정말 지역에서 애타하는 현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 지방으로 좀 이양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서 그 점이 오히려 더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출연하시면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평소 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은 그 정치인을 직접 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던지는 말, 그 메시지로 그 정치인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평소에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이게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는 말로서 남기는 것이고 또 정치 한마디의 말이 국민을 통합시키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뭐 월드컵 16강도 보았지만 다졌다고 생각하는 게임을 멋진 플레이로 반복하듯이 정치라는 것은 거의 절망지다 싶은 상황을 새로운 통합과 또 새로운 희망의 언어로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결집해낸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것도 예술이라고 할 것인데 근데
말을 잘해야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서 더 연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까지 뜨거운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점차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비롯해 호남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1cm 정도 눈이 쌓이겠고요. 낮 동안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기질 상황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